네, 오늘은 우리가 민법 총칙을 다 끝내고 이제 계약법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법에서의 그 계약의 개념, 종류, 그리고 계약의 성립된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의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계약은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give and take가 되는 겁니다. 현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편무계약이죠. 다만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이죠. 이 구별 실익은 어떤 점에 있냐면은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 부담의 법리가 편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일 때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한 사람의 채무 의무 이행이 다른 사람의 채무 의무 이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선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항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류 방법은 유상계약, 무상계약입니다. 대가적 의미의 급부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존재하는 경우 유상, 없는 경우는 무상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죠. 그리고 사용대차라고 해서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하는데 무상계약이 원칙입니다. 이 구별 실익은 유상계약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유상계약에만 준용된다. 그다음 낙성계약, 요물계약의 분류가 있습니다. 낙성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뭐 구두계약으로 할 수 있고, 요물계약은 물건의 인도 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물건이 반드시 서로 주고받아야만 되는 경우, 그런 것은 요물계약입니다. 현상광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그 물건을 서로 주고받아야만 대상이 되는 계약금을 반드시 교부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의 경우에는 물건의 인도 급부가 있어야만 채권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이 있습니다. 요식계약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반드시 이 일정한 방식, 서식, 양식에 따른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데요. 계속적 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급부, 주기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기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죠. 일시적 계약은 일시적으로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 계약, 일회성 매매 계약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 구별의 실익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이 고려돼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근거, 기반이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장래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분류 방식은 예약과 번계약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매매의 일방 예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예약도 서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예약은 보통 번계약의 성립 방법, 성립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계약의 성립 방법에 관해서 일방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 일방이 매매 완결에 의사표시를 해야만 예약이 본계약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별되는데 보통은 쌍무 유상 계약이죠. 네, 쌍무 유상 계약입니다. 네. 그럼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하면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은 우리가 흔히 오퍼를 하죠. 오퍼. 승낙은 acceptance입니다.
청약이 있고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 홍보,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약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아파트 분양 광고가 직접적인 청약은 아니죠. 이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의 내용도 계약의 내용 속에 들어가면은 그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분양 광고 자체가 청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한다든지 혹은 연착된 아주 뒤늦은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청약의 상대방의 재청약으로 봅니다. 재청약에 대해서는 원래의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청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간이 지나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청약은 구속력이 생겨가지고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할부거래,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는 그런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청약과 승낙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일반 당사자의 어떤 과실,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기 전 단계, 계약 교섭 과정에서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을 중단할 권리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시사했다든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준 경우에 교섭 중단의 자유는 제한되고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제 일종의 부수 의무죠. 그래서 이러한 보호 의무가 발생된 단계에서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게 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성립과 밀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와 설명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고지 설명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에는 또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이 계약의 목적이 실행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있죠. 이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됩니다. 이 신뢰이익의 내용은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로 판례를 두 가지 들어놨습니다. 박물관을 건립한 각 회사가 을회사와 위탁관리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 위탁관리계획의 내용은 을회사가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거기에 같이 통일 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 입장권을 발행해서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에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야기인데요. 이 통일전망대 입장료의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지만 박물관 입장료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입장료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징수해서 단일 입장권 발행하는 것은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다. 무효이다.
그렇다면 을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각 회사에게 실내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량 지정 매매, 수량이 특정된 매매에 해당돼서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행사해라. 그러나 매매 계약이 미달된 부분만큼 일부 무효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립, 교섭, 그리고 체결된 계약은 어떤 효력을 지니냐 하면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죠. 그런데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가적 의무, 쌍무계약이니까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 사람의 의무가 선이행되어야 된다는 계약의 내용이 없으면 동시이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의 이행을 독촉받은, 최고받은 상대방이 내 의무는 당신의 의무와 동시이행돼야 된다. 근데 왜 당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내 의무만의 이행을 청구하느냐? 동시이행하자. 당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 나도 이행하겠다. 당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는 이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고,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또 반환해야 되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이것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계약 내용상 내가 선이행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보니까 내가 선이행 의무를 지고서 이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행해야 될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항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근데 이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판례를 보면은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해서 상대방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의 악화와 같은 것이 일반적인 거죠. 채권자 측에 발생한 객관적 일반적 사정만이 주로 해당되는데 그것만 해당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공사도급대금을 기성고에 따라서 10% 완성, 20% 완성, 30% 완성, 이 기성고에 따라서 축차적으로 순서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가 수급인이죠.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공사 내용에 따른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공사업자, 수급인에게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한다. 그렇다면 계속 공사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불안의 항변권과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항변권은 확장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채무가 하나의 쌍무 계약에 기하한 것이 아니라도 동일한 법률 요건에 발생하고 양자를 동시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에는 확장해서 동시에 이행 항변권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무효 취소된 경우에서의 반환 의무 상호간, 원상 의무가 있죠. 임대차 계약 만료 시의 당사자들의 의무 상호간, 기존 채무 관련 어음 교부된 경우에 원인 채무의 이행 의무와 어음 반환 의무, 기존의 대금 지급 채무와 관련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죠. 어음은 일정 기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면 내가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3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이 어음과 교환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자가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어음을 반환해야 된다는 의무는 원래의 대금 지급 채무, 즉 원인 채무 이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한 개의 쌍무 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법률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양자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는 이 동시행 항변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의 효력으로서 나오는 것이 또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체결 이후에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 불능으로 된 채무의 채무자가 불이익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기책사유가 있는 것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죠. 자, 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주의는 이 채무는 사실은 물건의 인도 채무 혹은 행위 채무 이런 것을 말합니다. 금전 지급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네.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목적물에 특히 물건의 인도, 행위와 관련돼서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자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로서 금전 채무를 지급하게 되는 채무자는 이 위험 부담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로자 임금 청구권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나중에 그 해고가 무효라고 확정되면은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해고 기간 동안 해고를 다투는 동안에 그 근로자는 다른 일에 종사해서 다른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수입을 공제하고 남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중간 수입의 공제라고 합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수입을 얻은 경우에 부당 해고로 인한 노무 제공 의무를 면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얻은 수입은 근로자의 채무 해방과 인과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런 중간 수입은 공제돼야 된다. 그런데 이 공제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이 얻은 중간 수입을 전부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휴업수당 상당 부분 정도는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간 수입보다는 훨씬 더 적게 사실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가운데는 청약자와 승낙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러고 그때 제3자 청약자와 승낙자가 제3자를 위해서 어떤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권리 의무를 주는 경우죠. 이때 이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가 제3자입니다. 낙약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승낙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인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죠. 이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계약의 종류, 개념, 그리고 계약의 성립, 그리고 성립 과정에서의 계약 체결상의 기출, 그리고 계약의 효력을 기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